광화문에서 2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면서 다음 주 또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돕고 있다며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며 크레인 농성을 하던 노동자가 4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에어매트에 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휘발유 값이 곧 1,600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소주, 삼겹살 등 서민이 찾는 물건 가격이 줄줄이 올라 살림살이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지난 20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4당의 신속 처리 절차 지정 시도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이틀간 이어진 이 고성과 몸싸움 등 극한 대치는 일단 주말을 맞아서 숨을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모두 지금 비상 대기 상태로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내주 초 열릴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 주말 회의 소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7 주말에도 이어지는 이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대규모 집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손팻말을 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을 메웠습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대치를 벌인 지 나흘째. 자유한국당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여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법 제대로 하면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에 억지로 태워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민주당이 국회 회의 방해 등의 혐의로 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한 것에도 반발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114명을 다 고발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모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지도부 연설을 끝난 후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행진했습니다. 장애투쟁 사이에 여당이 기습회의를 열 것에 대비해 국회 비상대기조를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비판했습니다. 폭력과 불법 행위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부족했던 자유한국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국당의 장애투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가봐야겠습니다. 어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지금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지정을 두고 주말인 오늘도 대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비상대기조를 투입을 해서 대치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자, 김미선 기자,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비상대기조가 투입이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제와 같은 극심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대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 본관 4층에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정개특위 회의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모두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마친 황교안 대표도 참석해서 좌파 독재 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새벽부터 신속처리 법안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100여 명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비상대기조를 꾸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4개조로 나눠서 국회에서 비상대기 중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를 찾아서 의원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했고, 이상민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은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면서 주말에도 결심하면
회의가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 신속 처리 법안 지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 사당은 신속 처리 법안 4건을 제출해서 안건 상정을 시도했습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의 저지로 개회가 안 됐고 사개특위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공방만 이어가다 끝이 났습니다. 각 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이 고성과 욕설은 기본이고 쇠 지렛다가 등장하지를 않나 이 동료 의원 감금의 병상 결재까지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이 여야의 극한 대립에 과연 이곳이 국회가 맞나 싶은 이 아주 볼썽사나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국회 곳곳에서 벌어진 이 꼼수와 편법 논란이 지난 2박 3일 윤우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압박 속에 의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혈당 쇼크로 병원으로 이송된 문희상 국회의장은 결국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위원 사보임안을 병상에서 결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논란도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 위원이 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실을 점거하며 사실상 최 의원을 감금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을 불러서 경찰과 소방이 물리력으로 여기를 지금 해결해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7년 만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쇠지렛대, 쇠망치가 등장했습니다.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 도입 14년 만에 법안이 국회 전산망을 통해 제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접수하는 의안과에는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1986년 이후 33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 자, 정치부 홍혜영 기자와 여야의 이 끝장 대치 상황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먼저 이 여야가 이제 발의를 해서 합의를 한 건데 지금 신속 처리 절차에 안건에 지정이 됐는지 요거 먼저 확인을 하죠. 아직도 안 된 거죠? 네, 지정은 안 됐고요. 예. 어제 이 초유의 방법이죠. 전자발의 방법으로 발의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출은 예. 되어 있는데 이 발의된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려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법안을 처리할 사법개혁특위는 예. 회의장을 옮긴 끝에 겨우 열리긴 했지만 예. 정족수가 안 돼서 열지를 못했고 처리를 못했고요. 또 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예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저 리포트에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렇지만 주말이라도 회의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여야 4당은 다음 주 초반쯤에 다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정리가 된다면 주말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들을 위주로 이 조를 나눠서 비상 대기 중이고요. 또 한국당 역시 이 기습 처리에 대비해서 밤샘 대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후 5시쯤에는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이 회의장 앞에 모일 거라는 얘기가 돌면서 장외 집회에 나갔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비상 소집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사개특위의 경우에 지역구가 목포에 내려가 있는 박지원 의원이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 또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건 이제 바른미래당인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가 좀 미묘합니다. 예. 네,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교체한 사개특위위원 2명 가운데 1명이 이 최이배 의원은 어젯밤 가까스로 열린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네. 정개특위 역시 김동철, 김성식 의원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 예. 회의가 열렸어도 처리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당내 상황과 이 국회 내 강경 대치 상황 등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바른미래당 때문에 결국 이 패스트트랙이 좌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하하.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회의에 불참했던 박지원 의원도 이 여러 정황을 볼 때 지금은 패스트트랙이 어려울 것 같다. 이 정치가 필요한 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극한 대치 이거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언제까지 지금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 같아요? 우선 여야 4당이
민주당이 다음 주 초반쯤에 이 재처리를 시도를 한다면 예. 이를 막으려고 하는 한국당과의 물리적인 대치가 절정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론이 자신들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은 한국당의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불법 점거를 알리면 알수록 여론은 자신들 쪽에 유리할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이 사보임 자체가 국회법상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최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과 또 뭐 보좌진을 해서 20명인가요? 이 정도를 고발을 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양측이 물밑에서 협상을 시도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또 민주당도 취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20명을 고발했는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총회에 모인 50-60명 정도의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이 깽판 정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의원은 100명이라도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 114명 전원이 고발당하더라도 의회 쿠데타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또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홍혜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방러 일정을 마친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친교를 과시하기는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의 한 기차역에 내려 군중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2박 3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귀국길에선 국경 지역의 북러 친선각을 둘러보는 등 김 위원장은 순방 내내 양국의 친교를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이나 공동기자회견도 생략했습니다. 북러 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비핵화 문제나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빈손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특히 애초 예측과 달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북 제재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자리를 잃은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얘기를 나눴다. 그들은 열심히 하는 노동자들이라고만 했습니다. 북러 회담 일주일 전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찾았던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분명한 합의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푸틴이 이번에 김정은에게 구체적인 어떠한 약속을 하기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공동 발표문도 없고 예정했던 일정도 생략한 조기 귀국이라는 점에서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른바 실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전용차에 같이 탄 것뿐 아니라 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이 리용호 외무상보다 상석에 앉았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 사령부 앞입니다. 전용 차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립니다. 동시에 리용호 외무상이 앞자리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김 위원장 옆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리용호보다 직급이 낮은 최선희가 김 위원장의 옆자리인 이른바 상석에 앉은 겁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서 옆에 앉으라고 했을 겁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전략을 짜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됐고. 두 사람이 김 위원장과 전용차에 함께 탄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전날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북측 배석자로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 속에서도 3천만 원에 달하는 외산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 카메라에 김 위원장 등이 숙소인 극동 연방대학교 옥상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격 사정권에 노출된 것으로 경호상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 북한 문제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의 이 밀착을 견제하고 대북 제재 연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와 동시에 아베 일본 총리와는 이 대북 압박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I appreciate that Russia and China is helping us. They don't need nuclear weapons right next to their country.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I appreciated President Putin's statement yesterday. He wants to see it done also. 북중러 간 밀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 전선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an honor to have my friend Prime Minister Abe. Japan, we have many things to discuss. 미일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 미일 동맹이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는 걸 과시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 한 명이 4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바닥에 설치된 매트 위로 떨어졌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타워 크레인 위로 아슬아슬 올라갑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47살 노모 씨가 타워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40m 높이 크레인에 1시간가량 매달려 있다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끝에서 매달려 있다가 힘이 없어서 그냥 뒤로 잠깐 제껴을 놓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미끄러지면서 매달렸던 것 같아요. 노 씨는 소방당국이 바닥에 설치한 안전매트 위로 떨어졌지만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노 씨와 함께 크레인에 올라갔던 동료 근로자는 30분쯤 뒤에 구조대원 등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이 아파트 돌조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건설사가 업체에 정산을 해주지 않아 3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대금은 농성 전에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측도 농성이 시작되자 며칠 늦어진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은 오늘 예정됐던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어떻게 마약이 몸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겠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박유천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염색과 탈색을 하고 제모도 마쳤지만 오히려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판단돼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박유천 씨는 그동안 염색과 탈색을 반복했습니다. 박유천 씨는 지난 16일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미 제모까지 마쳤습니다. 그 마약 때문에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경찰이 염색한 것도 의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정밀 검사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박 씨의 몸에 남아있던 일부 채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유천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제모와 염색을 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박 씨와 황하나 씨가 함께 마약을 구입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집중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에 대해 박유천 씨와 황하나 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공범관계를 또 계속 추적을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연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가 알도록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경찰은 다음 주쯤 박유천 씨와 황하나 씨의 대질 신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부실기업 인수합병 전문 회사라며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 동안 10,000명이 넘게 가입했고 투자액이 600억 원이 넘는데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많은 투자액을 모을 수 있었던 걸까요? 구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 월급까지 줍니다. 회사에서 재들까지는 또 대전에서도 같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99%를 위한 1%의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52살 김모 씨가 전국을 돌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부실기업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한다며 법인을 세운 뒤 투자금을 3배로 불려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1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지금까지 파악된 투자액만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투자는 하지 않고 돌려막기식 배당만 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유사수신 혐의로 김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투자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검찰이 보강수사 지휘를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전화로 오면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전혀 피해 사실이 없다. 그냥 안 가도 된다. 그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투자자들은 신고를 꺼려왔습니다. 세변이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충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일부터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 씨의 계좌가 정지돼 수당 지급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대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며칠째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산과 바다에서 축제도 잇따라 열리면서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 엑스포 공원이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알록달록 봄꽃 사이로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호랑나비 등 나비 15만 마리가 곳곳에서 분무를 펼칩니다. 1년치 나비와 꽃을 다 본 것 같아요. 한꺼번에. 진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뻤고요. 봄 햇살 속에서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정말 봄을 만끽하고 화창한 날씨도 도와주고 정말 아름다운 봄인 것 같습니다. 큼직한 멸치를 숯불에 굽고 고소하게 튀긴 멸치를 한 입에 넣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고소해요. 부산 기장 멸치 축제에는 오늘 관광객 20만 명이 찾았습니다. 봄 제철을 맞아 멸치 어획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수온이 상승된 관계로 어획량이 한 몇 년에 비해서 한 30% 증감을 해가지고 가마에 불을 지피고 찻사발을 굽습니다. 물레에 앉아 직접 그릇도 만듭니다. 문경세제 일대에서는 찻사발 축제가 열렸습니다. 신기하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또 도자기를 구웠다는 게.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세에다가 다음 달 유류세 인하폭도 줄어들면서 1,600원 돌파가 머지않아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57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41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8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경유도 리터당 12원이 급등했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538원, 일부 지역에선 2,000원을 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가격에 참 부담이 되죠. 열흘 뒤면 유류세 인하폭도 15%에서 7%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65원, 경유 판매 가격은 46원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 전망도 어둡습니다. 우선 미국이 우리나라 등에 허용했던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막았고 리비아의 내전으로 원유 생산에 차질이 전망됩니다. 정부는 어제 차관회의를 열고 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알뜰 주유소를 활성화하고 주유소 가격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등 시장 경쟁을 통해서 정부는 모레 장관급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한 유가 영향과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기름값뿐만이 아닙니다. 소주와 삼겹살 같은 서민 먹거리부터 혼수용으로 많이 찾는 명품 브랜드까지 가격이 줄줄이 올랐거나 오를 예정인데요. 서민들에겐 잔인한 5월이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다음 달부터 소주 가격을 6.5%가량 올리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려봤자니 손님들의 반발이 걱정이고 원래 가격대로 팔자니 마진이 줄어들 게 뻔한 상황입니다. 손님이 많지. 조그마한데 비싸다 이거지.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은 부쩍 비싸진 장바구니 물가에 놀랍니다. 올 1분기 생필품 38개 품목 중 21개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세제 가격은 11%나 뛰었고 어묵, 과자, 우유, 생수 등 먹거리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발 돼지 열병의 영향으로 삼겹살 가격이 급등하면서 곧 100g당 2,000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자동차 보험료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혼수품으로 많이 찾는 명품 브랜드들은 결혼 시즌을 맞아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는 것보다는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데 지갑 열기가 겁날 정도로 생활 물가가 뛰면서 서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이른바 농약 맥주라는 목록이 돌았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식품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검사 결과 다행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맥주 40종에선 제초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지난 2월 발표한 이른바 농약 맥주 목록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맥주와 와인 등 20개 제품에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보고서 일부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단체가 언급한 제품 중 국내로 수입하는 맥주 10개와 와인 1개, 또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수입 맥주 30개를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모두 글리포세이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불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국산 맥주 10개 제품을 검사했을 때도 글리포세이트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발표가 종종 있지만 양이 미미해 미국 환경보호청 등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고 식약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인체에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된 맥주는 없었지만 술은 그 자체로 발암 물질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준비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공연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판문점 행사 생중계 화면을 잠시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의 주제는 먼 길입니다. 이 남북 정상이 1년 전 함께했던 판문점에 있는 6곳에서 이 클래식과 대중음악 등을 지금 공연을 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음악가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보시는 곳은 이 두 정상이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던 곳입니다. 이 중국 첼리스트가 바흐를 연주하고 있는데 현장 장면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첼로 거장 린 하넬이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던 장소에서 연주를 하면서 행사가 시작이 됐고요. 소나무를 함께 심었던 이 솥대길에서는 일본인 음악가가 윤희상의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정부는 개성 연락소를 통해서 이 행사 계획을 알렸는데 북한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던 평화의 집 앞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을 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1년 전 오늘입니다. 판문점에서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불참한 북한은 오히려 대남기구를 통해서
오늘 같은 날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화해 분위기를 연출한 지 1년. 하지만 1주년인 오늘 북한은 대남기구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절실히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남북관계를 제재 압박 정책에 복종시키려고 책동한다며 미국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전에도 강도 높은 대남 비방을 내놨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노골적인 배신 행위가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정부는 4.27 회담 1주년 행사 계획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념식은 우리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결국은 굽이굽이 쳐서 끝내는 장강 대화에 이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답답함 혹은 안타까움 이런 것도.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 기념식 참석을 검토했지만 영상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9주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방문을 했던 이 DMZ 평화의 길이 오늘 처음 일반인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철책 너머 북녘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분단의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해안가 철책로에는 이름 모를 봄꽃들이 흐드러졌습니다. 철책 너머 쪽빛 바다는 65년 만에 방문객들을 환영하듯 시원한 파도를 선물합니다. 눈 덮인 채아봉, 9명의 신선이 바둑을 두었다는 구선봉,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의 배경이 된 감호, 전설로만 들었던 북녘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너무 좋죠. 뭐 다른 사람이 와볼 수 없는 곳에 왔다는 거, 여기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근데 더 아쉬운 건 이리로도 갈 수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오늘 개방한 DMZ 평화의 길 고성 코스는 통일 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도보로 이동, 금강산 전망대까지 가는 A 코스와 통일 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B 코스로 운영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발하는데 평일은 10대 1, 주말은 20대 1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해안 철책 도보가 포함된 A 코스는 훨씬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길. 정부는 DMZ 밖에 있는 고성 코스를 우선 개방하고 철원 파주 코스는 안전대책 문제로 유엔사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이재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설거지 시키면 인권 침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한 출판사의 중학교 3학년 4회 2번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이 교과서에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자인 나에게만 설거지를 시킨다는 예를 들었는데 학부모 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평등한 성 역할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는 이 교과서가 제시한 대처 방법 때문입니다. 네. 이 교과서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지역신문에 의견을 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고 또 해결을 위해 가정 밖의 기관을 이용하라고 가르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헌법이 정한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부모 단체인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은 교과서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보 돌아와.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최근 대만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폭스콘의 궈타이밍 회장 이야기입니다. 네. 애플이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을 창업한 궈 회장은 대만 최고의 갑부 중 한 명입니다. 네. 2008년 24살 어린 두 번째 아내를 맞아서 자녀 셋을 더 얻는 등 대만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고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럼 아내는 왜 가출을 한 겁니까?
네, 고 회장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권 도전 때문에 아내가 가출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가족의 사생활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고 회장은 아내가 빨리 돌아오기를 호소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란 일을 하는데 여자가 나서는 법이 아니다라며 대권 도전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여성 비하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지만 자주성가한 기업가 이미지 덕분에 고 회장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테러범 은신처 급습. 그러니까 지난주 벌어진 이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에 관련된 내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벌어진 연쇄 폭탄 테러로 2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러 용의자들이 스리랑카 동부 해안의 사만투라이 인근 마을에서 군과 총격전 끝에 진압이 됐습니다. 예. 은신처에서는 폭탄 제조에 쓰인 각종 화학약품과 쇠구슬, 또 폭탄 조끼 등이 발견이 됐고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시신 15구도 같이 나왔습니다. 오호. 아직 붙잡히지 않은 용의자들의 추가 테러 우려 때문에 스리랑카 당국은 당분간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재중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 하루 만에 후원금 모금에서 민주당 선두주자로 부상했습니다. 여성들과의 신체 접촉 의혹에도 오랜 공직 생활로 얻은 인지도 덕을 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쉽게 이길 것이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We are in the battle for the soul of this nation. I believe history will look back on 4 years of this president and all he embraces as an aberrant moment in time.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후원금 630만 달러, 약 73억 원을 모으며 다크호스로 꼽히는 오로크 전 하원 의원과 샌더스 상원 의원 등을 제쳤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에도 상원 의원 30년, 부통령 8년을 지낸 바이든의 저력이 발휘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졸린 조라고 조롱하면서 자신이 쉽게 이길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I would never say anyone's too old, but I know they're all making me look very young, both in terms of age and I think in terms of energy. 72세인 자신보다 4살이 더 많은 고령의 바이든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이 맞붙을 경우 바이든 전 부통령이 8%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주말인 오늘 쾌청한 하늘에 봄 기운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9시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비구름이 남해안으로 확대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해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먼지 농도 좋음과 보통으로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요원한 이 북한 비핵화와 꽉 막힌 남북, 미북 관계만 남았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란 것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만 확인한 셈입니다. 핵을 움켜쥐고 제재를 피하려는 꼼수로는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북한에게 알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